안녕하세요.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 국제거래법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은 변호사 시험이다 하면은 항상 낯선 문제, 낯선 쟁점들은 항상 하나씩은 있었는데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그런 낯선 쟁점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게 총평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아니면 혹은 좀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뭐 평균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고득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제사실이랑 문제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전제사실을 보면 A국과 B국의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과 동일하다. 보통 이렇게 외국법이 나온다 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반정이라고 했었죠. 힌트가 된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반정의 쟁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리저리 뭔가 이런 국제사법과 A국, B국이 동일하다라는 게 꽤나 많이 쓰여서 조금 어려웠던 전제사실이긴 했습니다. 전제사실 2.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관할이 인정된다. 뭔가 느낌이 관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좀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갑과 을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을 갖는지, 대한민국이 관할을 갖는지 논하시오. 저는 우선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갑과 을이 제기한 소송 준거법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3번은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준거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앞서 전제사실 2번처럼 이혼 소송의 준거법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B국 국적을 가진 갑과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을. 느낌이 오죠? A국 국적과 B국 국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러면 본국법 문제를 적으라는 거구나. 16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국에서 혼이 나요. 대한민국이 아닌 거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본 사안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미성년 자녀가 나왔다 하면은 이혼 후에 부양의 문제까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통 일반적으로 유념해 주시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부양 문제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일상고소지구나 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은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를 보고 이렇게 서울에 거주하는 을에게 뭐 핸드백을 사주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참고로 B국으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접속해서 주문을 했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은 A국 법원을 관할 그리고 A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관을 읽고 동의를 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 그리고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없고 A국에만 매장을 두고 있다. 딱 일단은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하면은 소비자 계약을 항상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다음 한편 을은 갑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사용하다가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남았다. 그리고 리콜이 실시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갑은 여기 소송의 내용이 나오죠. 갑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체불손배죠. 을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불법 손배. 정말 친절하죠. 사실 원래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경우가 없어요. 기출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어떤 기출에서는 그냥 다짜고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40점이었어요. 뭐 이런 식이면은 내가 혼자 알아서 손해배상에는 체불 손배와 불법 손배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내가 알아서 다시 다 적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시험에선 정말 친절하게 갑은 체불 손배고 을은 불법 손배니까 얘들아 잘 적어줘 라고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후 을은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뭐 원망이 커져 불화가 심해져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간단하죠. 원래 이혼 소송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되게 깔끔한 이혼 소송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제를 보죠. 아까 관할 문제였죠. 갑소송은 체불 손배, 을 소송은 불법 손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차를 크게 체불 손배, 불법 손배로 나누었습니다. 항상 관할을 쓸 때에는 저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였나? 이렇게 다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6조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조를 보시면 일반 원칙이죠. 목적.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어야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국제사법 적용 여부라고 한 다음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를 항상 검토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고법에서도 검토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해당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소송이 이미 뭐 1번, 2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2번에선 굳이 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외국적 요소는 보통 1, 2점 정도니까 고득점을 위한다 하면은 무조건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조는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관련성, 국내법상 관할 규정, 국제재판 관할 특수성, 이 세 가지 키워드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 관련성, 국내법상 관할 규정,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써요. 그 다음에 일반 관할 문제인데요. 얘도 항상 많은 친구들이 놓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야, 관할 문제 나오면 무조건 1조부터 5조까지 다 검토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실게요. 일반 관할 3조 1항은 사람이고 3조 3항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본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면 지금 뭐 법인 그리고 대한민국 법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3조 3항이 적용되는 게 아닌 문제거든요. 왜냐면 X회사는 지금 A국에만 있는 법인이니까. 근데 아까 전제사실 보시면 1번에서 A국 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제사법이 동일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뭐 경영의 중심지가 A국에 있는 법인, 그리고 A국과 이제 A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는 A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관할 3조 3항이 적용이 돼서 A국 법이다. A국 법이 아니죠. A국에 관할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일반 관할이니까 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실질적 관련성 이런 걸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관할이 인정이 된다라고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사실 이게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A국의 관할이 인정된다라고 안 적으셔도 대한민국 이 국제사법에 3조 3항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특별관할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한다고 또 조금 사실 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조도 아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조금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에서 또는 뭐 A에서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뭐 이게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사조가 나오는 경우 진짜 친절하신 분들이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뭐 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어지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인데, 이거는 그런 사실도 제게 이렇게 약간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까 검토했다시피 소비자 계약이 주된 쟁점이구나 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물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뭐 사업 또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라고 한다면 주로 생각하는 게 뭐 대금 지급 뭐 청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인데, 지금 현재 사안의 경우 체불 손배에 대한 거니까 뭐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 뭔가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조금 애매한 측면은 있다. 왜냐면 정확히 뭐 지금 이 X 회사가 어떤 식으로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지가 정확히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해당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항상 이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의 경우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대한민국의 관할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중거법입니다 라는 게 항상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게 특별관할이니까 아무래도 A국의 특별관할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소비자 계약은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관할을 가져야 되는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결론적인 면만 고려해서 살펴보면은 사조는 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너무 딥하게 들어갔죠. 무시하시고.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 3조, 4조까지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소에는 1조, 2조, 3조 무조건 적으셔야 된다. 4조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5조는 이번 사안에서 재산이 아니니까 아예 적지도 않았고요. 1조, 2조, 3조는 관할에서 꼭 생각을 하자라는 게 마지막 당부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합의 관할입니다. 이번의 경우 소비자 계약을 중요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소비자 계약에도 이 42조 3항에 관할합의 제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안 적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게 의견이 있었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42조 3항의 경우 관할합의가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이지, 이게 그런 이 8조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40점이니까 8조까지는 적어줘야 이게 점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사견이었습니다. 그래서 8조를 적어줘야 되는데, 8조 1항의 경우에는 이제 1항부터 4항의 경우 우리나라를 전속 합의로 하는 경우고, 5항의 경우 외국을 전속 합의로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5항을 썼습니다. 물론 8조는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합의 관할은 이번 사안에서는 합의 관할이 진짜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유효 요건 이거 하나만 적었습니다. 5항이니까 이 1항 각호가 있어서 딱 이렇게 1번을 다 쓰지도 않아요. 그냥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아닐 것, 그리고 합의 능력이 있을 것, 다른 국가의 전속 관할이 이렇게 아닐 것, 그리고 선량한 공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그리고 서면으로 할 것, 이런 정도 적고, 뭐 변론 관할, 뭐 합의, 명백한 사정, 이 정도만 간단하게만 적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그냥 유효 요건만 적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42조. 42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냥 42조를 다 적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다 쓰셔야 돼요.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게 이 1호, 2호, 3호 정도일 것 같아요.
조문을 잠깐 설명하자면 42조 1항은 소비자가 원고인 사안, 42조 2항은 소비자가 피고인 사항, 그리고 3항이 관할합의 제한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잘 보시면 이 합의가 이럴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1호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 합의를 한 경우니까 사후적 합의를 의미하는 거고요. 2호를 보시면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 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해서 사전적 합의여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해야만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A국 법원만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부가적이 아닌 거죠. 독점적으로 전속적으로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유념하시고 관할합의를 이 약관이 결국엔 무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계약 관할 이렇게 소비자 계약이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소비자 계약 해당 여부를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뒤에서도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중거법에서도 소비자 계약 여부, 해당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소비자 계약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보자면 1호에서 지금 소비자의 일상고소가 있는 국가의 광고에 의한 권유 등 이렇게 하는 경우 또는 2호의 경우 소비자의 일상고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호는 일상고소지국이 아닌 국가에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본 사안의 경우는 1호인데 왜 1호냐? 광고를 했으니까 라고 이제 바로 광고니까 1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받았는데 2호의 경우 소비자의 일상고소지국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정말 트릭으로 아마도 여러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다 해당하면은 아무래도 어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이 좀 꼬우신 것 같아요. 보면은 얘네가 이 갑이 대한민국에서 주문한 게 아니라 비국 그곳에서 접속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의 일상거소지는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니까 2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호는 이게 굳이 지금 소비자로 하여금 여기 다른 나라에 가갖고 주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호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 명백하게 1호에 해당한다 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합의 제한인 사망 내용인데 본 사안의 경우 사전적이면서 부가적이 아니니까 관할합의가 결국 제한이 되고 이 관할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일반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일단 소비자 계약에 해당했으니까 1항 또는 2항으로 넘어가야 되고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인 갑이 소비자가 X회사에 대한 소송을 한 거니까 1항으로 가는구나. 보면은 대한민국의 일상고소자가 있는 소비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소비자 계약 해당하므로 4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할이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길었죠. 이제 드디어 한 문제 해결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소송물이 다르잖아요. 갑이 X에게 한 거랑 을이 X에게 한 게 소송물이 다르니까 국제사법 적용 여부를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갑 소송의 경우 갑이 지금 비국 국적을 가졌고 X회사는 A국에 소재를 하니까 외국적 요소가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도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금 A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국적 요소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원칙, 아까 했듯이 실질적 관련성, 국내법상 관할 규정,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 언급하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관할도 아까 얘기했듯이 3조 3항 똑같죠. 사무소 영업소는 4조 2항은 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번 중요 쟁점은 불법행위였어요. 그래서 44조는 똑같이 다 풀로 적어주셔야 되고, 44조를 볼게요. 불법 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즉 행위지, 행위 발생지, 결과 발생지, 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을이 다친 곳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서울에서 사용하다가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으니까 결국 불법 행위지 또는 결과 발생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예견 가능성, 이거를 많이들 놓치세요. 예견 가능성도 언급하셔야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저도 처음엔 놓쳤는데, 보시면 리콜을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회사의 경우 지금 리콜을 실시 중이었으니까 어떤 소비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 제조상 결함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이렇게 다치는 일이 발생해서 나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구나라는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지요. 그래서 본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 관할이 있다라고 적는 것보다는 결론에 이 말에 대답하듯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결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점짜리 문제 1번 다 풀었고요.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갑소송, 소비자 계약 해당 여부. 이게 많이들 놓쳐요. 근데 항상 적어주셔야 됩니다. 놓치면은 잘하면 점수가 깎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첫 번째 문제에서 소비자 계약 관할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에서 소비자 계약 중거법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소비자 계약 해당 여부를 문제 1번에서 다뤘다시피 소비자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안 적었다면은 점수가 꽤 크게 깎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서 항상 유념해 주셔라 라는 게 제 당부입니다. 그걸 넘어가시고 그 다음 47조죠. 47조 제1항은 당사자 자치 제한, 즉 45조 특칙, 중거법 지정의 예외 이런 거고요. 2항은 만약에 중거법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46조의 특칙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소비자 계약 아까 갑이 약관에 동의하면서 중거법을 A국으로 한다는 그런 약관에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거법을 선택했다,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7조 1항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47조 1항을 읽어보시면 중거법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고소가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의 강행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긴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문제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약관에 따라 A국법이 중거법 지정에 따라 A국법이 중거법이 되며 한편 대한민국 강행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적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점수가 27점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약관 규제법을 좀 적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약관 규제법이 강행 규정이 뭐가 있다면 이런 거 좀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뭔가 이 전제 사실에 주어지지 않은, 그리고 이 국제거래법에 크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내용까지는 굳이 적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련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내용도 잘 모르고요. 을소송 넘어가겠습니다. 불법행위 손배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복했던 불법행위 중거법이 나와야겠죠.
우선 저는 일반론으로 단계적 연결을 적습니다.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죠? 53조 다음에 52조 3항, 2항, 1항, 만약에 경우가 있다면 4항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을 검토를 해보자면 사후적 합의? 아니죠. 지금 이 체불 손배가 아니라 불법 손배니까 이거 관련해서 합의한 적도 없고 적을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53조 이거 검토하실 때도 53조가 아닙니다를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가끔 그냥 이렇게 일반론 적고 이번 본 사안의 경우 1항에 문제 되니까 1항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으시면은 사안 검토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53조 해당하지 않습니다. 52조 3항 해당하지 않습니다. 52조 2항 해당하지 않습니다. 52조 1항에 따라 불법행위지 결과발생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다 적어주셔야 돼요. 절대 잊지 말자 유념해 주시고, 다시 꼼꼼하게 해보자면 53조 사후적 합의 없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중과법으로 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 없었죠. 지금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갑이 샀어요. 갑과 X 사이에 그런 계약이 체결된 거지 을이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2조 3항은 아닙니다. 52조 2항 동일한 국가 안에서 일상고소 아니죠. 그리고 1항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불법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방을 잘못 만든 게 불법행위라고 보고 A국법이 중거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결과발생지는 무조건 대한민국이지만 이 행위지라는 게 조금 학설이 나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줘도 될 것 같고, 행위지를 만약에 A국법으로 볼 경우에는 그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둘 중 하나 원하는 거 선택해서 중거법을 할 수 있다. 중거법을 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이거 내용까지 적어주신다면 27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소송의 경우 A국법 플러스 대한민국 강행규정 적용이고, 을소송의 경우 A국법과 대한민국법이 둘 다 중거법이 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 3번 넘어갈게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막 문제를 이렇게 조급하게 풀다 보니까 이중국적을 놓친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혼의 중거법 먼저 쓰기 전에 저는 항상 본국법 먼저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 목차가 조금 깔끔해져요. 그러면 본국법 넘어가시면 이게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중국적 문제는 종종 나왔기 때문에 1항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전제사실 1번을 생각하면은 A국법, B국법 둘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 다 생기는 경우니까 고려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 특례에 따라서 대한민국법은 본국법이 아니겠구나를 넘어가시고 1항이겠죠. 그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무엇인가? 가장 밀접한 관련,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보시면 A국에서 혼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도 살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을이 A국에서 혼인을 하고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A국법이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풀었고요. 아마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깔끔하게 이 64조에서 바로 이렇게 문제가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조금 딥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국법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사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중거법 66조죠.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고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과 일상고소가 있는 이것만 보고 지금 갑과 을 다 대한민국에서 살잖아. 이거 다만 이거 단서 특례 바로 인정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아까 갑은 갑은 B, 을은 A로 문제를 잡고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4조로 넘어갈 거고요. 64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사실 국제사법은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 64조만 예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넘어갑니다. 순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1번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아니죠. A국과 B국과 A국이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을이 똑같이 B국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본국법이 B국이다 라고 풀으셨다면 1호로 가시면 됩니다. 2호 부부의 동일한 일상고소지법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넘어가고 2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이 중고법이 됩니다 라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1문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문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협약 문제도 진짜 쉽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는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다 적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딱 협약의 적용 문제를 항상 먼저 읽습니다. 협약의 적용 문제,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문제, 세 번째 계약 해제 및 구제수단 문제, 그 다음에 이건 2차 인도분이구나를 넘어가시고 3차분 인도 중단? 의무이행 정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요. 협약 적용 여부와 계약 성립 여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다 써놓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목차인데 이거를 딱 박아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성, 물품성, 매매성, 협약 적용 방식, 직접 적용, 간접 적용, 간접 적용 유보, 협약 배제 특약 6조 이렇게 하고 다음 마지막에 간접 적용 혹은 그정 알파로 뭔가 조금 더 적어야 될 게 있다 하면은 충분히 가운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CBT의 장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 성립도 똑같이 부동문자로 박아놓으면 되죠. 여기 부분 청약은 14조 15조, 승낙은 18조 1항 2항, 가끔 3항도 있죠. 변경된 승낙 19조, 계약의 성립 23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딱딱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바로 여기서 문제 읽다가도 이렇게 바로 답을 끼워 넣는 편이에요. 보통 국제사법 1문의 경우에는 조금 이 위아래도 조합해야 되고 어려운데 협약은 딱 문제별로 딱딱 내용이 뚝뚝 끊겨서 그냥 문제 풀면서 답 적고 문제 읽으면서 답 적고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게요.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갑회사는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의회사는 걔 받아서 납품하는 전문회사이다. 갑이 을한테 판매하겠구나. 얘가 매수인이겠구나. 의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메일로 전송했으니까 바로 수령했구나. 그러면 도달 관련해 갖고 이날 받았네를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갑회사는 이 이메일 내용을 수령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받아들이면서 변경했구나. 이메일로 전송하였구나. 이것도 똑같이 도달과 변경 나왔으니까 익숙하시죠? 변경된 승낙입니다. 그 전에 혹시나 이게 좀 부수적인 것만 바뀐 게 아닐까도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죠. 보면 4회 분할 인도였는데 3회 분할 인도로 바뀌었고, 부수 조건도 좀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교육 인력 파견은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동영상과 화상교육 주겠다. 여기서 동영상 제공과 화상교육 제공 느낌이 오죠. 서비스. 이거 물품성 관련해 갖고 나오겠구나. 주된 부분이 서비스가 아닌 거, 그 부분을 꼭 적어줘야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을회사는 갑회사의 주문 승인서를 수령한 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이날 이메일해서 즉시 수령했구나, 이날 계약이 성립했구나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는 전제사실도 같이 봤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35조 관련 문제 3번에서 나오는 거고, 2번을 먼저 볼게요. 협약의 체약국이고 B국은 비체약국이다.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중거법으로 A국법이 결정되었다. 와, 정말 친절하죠. 보통은 이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번 변시의 경우 정말 친절하신 교수님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협약 적용 여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성 하나씩 해야 되죠. 지금 얘는 A국, 얘는 B국이니까 둘이 서로 다른 국가라서 국제성 인정되고요. 그 다음 물품성, 아까 얘기했듯이 3조 동영상 제공, 화상교육 제공, 이게 서비스의 주된 부분이 아니니까 물품성이 인정된다 라고 적어주셔야겠죠. 그게 조문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이죠. 주된 부분이 너무 그 밖에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 협약의 적용 방식 1조 가 직접 적용, 이렇게 간접 적용,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95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넘기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가요. 95조에 따라 간접 적용이 유보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팁이자면, 아까 국제 물품 매매를 외우라기 하기보다는 이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협약의 적용 방식 아까 다뤘고, 협약 배제 특약 6조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보통 본 사안의 경우가 중요하겠죠. 지금 배제 특약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A국은 체약국이고 B국은 비체약국이면서 지금 A국법이 중거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협약이 간접 적용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시겠습니다. 문제 2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팁인데, 문제 1번 보시면 지금 15점이잖아요. 협약 적용 문제는 진짜 뭐가 없다 하면은 10점에서 15점이 나와요. 조금 어렵다 하면 20점, 15점에서 2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 틀에 박힌 거에서 조금 더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집어넣어야 되는구나를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선 아마 이 동영상 제공, 이게 3조를 좀 자세히 적어야 되는 거? 그게 이 15점으로 만든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2번, 계약의 성립이죠. 이게 14조, 15조를 왜 다 적냐면 14조만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면 14조는 이제 특정성, 확정성, 구속의사 이거 다 적고, 15조 적는 이유는 이 도달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조 승낙에서 동의 의사표시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2항의 도달주의, 그냥 짧게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고 도달주의 이거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조 변경된 승낙, 이거는 중요한 조항이니까 1항, 2항, 3항 다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3조 계약의 성립 시기, 그 다음 본사안의 경우로 넘어가고, 결국에 이 문제도 날짜를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도달주의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봤듯이 이메일로 전송을 했으니까 7월 3일 날 도달했다, 이 내용도 적어주시면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날짜까지 적자면 23년 7월 3일 청약이 이루어졌고, 23년 7월 15일 변경된 승낙, 23년 7월 21일 승낙이 이루어졌고, 결국엔 이 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다 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넘어갈게요.
문제 3번이 이제 항상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구제 수단을 적으시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치만 이번 올해 모의고사에 끊임없이 나왔던 모든 구제 절차 수단을 쓰시오 문제랑 동일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에겐 조금 평이한 문제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2차 인도분이었죠. 2차 인도까지만 읽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1차 인도는 잘했고 대금도 지급했습니다. 2차 분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지금 5대 모두에서 특정 센서 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하자를 확인하였다. 하자를 통지하였다. 그 다음에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하였다. 까지가 2차 인도입니다. 2차 인도 문제 3번 바로 검토할게요. 항상 저는 이 목차가 딱 깔끔해야 하는 병에 있어서 저는 항상 매도인의 의무 위반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 38, 39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구제 절차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서 적는 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수인의 의무 위반, 매도인의 구제 수단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해야 안 까먹고 잘 쓸 수가 있어요. 특히 38, 39조도 보통 1점 혹은 2점까지도 가는 거니까 안 까먹으려고 제가 일부러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35조에만 나오는 거고 30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위반, 35조 물품 적합 의무 35조를 적으신 후에 전제사실 줬으면 써먹어야겠죠. 이게 핵심 기능인데 지금 이게 없는 것은 35조 물품 적합 의무의 위반이다 라고 사안 검토까지 해주셔야 되고 매수인의 의무 38조에 따라 검사 39조에 따라 통지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 확인하고 통지했다 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수인의 구제 절차 넘어가시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해제권 먼저 기재하였습니다. 근거조항 항상 잊지 말아야겠죠. 45조 1항 가호 적어주시고 요건 이제 지겹게 외우던 25조, 26조, 49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본 사안의 경우는 1차 인도, 2차 인도, 3차 인도가 나뉘었기 때문에 분할 인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3조 1항 적었습니다. 참고로 73조 1항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계약의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서 저는 1항까지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82조 이거 많이들 놓치시는데 아까 여기 본 듯이 외부 업체에 맡겨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82조에 따라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안의 경우 지금 해제 통지도 하면 되고 그냥 이제 25조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지금 여기 보면 핵심 기능이다 본질적 계약 위반에 맞다 이런 내용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제권이 인정된다 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물 인도 청구권 이게 참고로 모든 구제 절차를 쓰시오 했으니까 조문 그냥 그대로 검토 하나하나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 45조부터 구제 수단 관련이니까 46조 보시면 되겠죠. 해제권은 해제권 먼저 물어봤으니까 49조 먼저 적었습니다. 46조 이행 청구권 1항은 좀 아니겠다. 지금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그러니까 30조의 문제가 아니니까 1항이 아니겠구나 넘어가시고 2항 계약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체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구나. 이거 내용을 써야겠죠. 그럼 46조 2항에서 대체물 인도 청구권을 기재를 하였고 얘는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본질적 계약 위반 25조, 39조 통지, 합리적 기간 내 통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82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사안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었고 본 사안의 경우 다 했으니까 82조도 되니까 대체물 인도
청구권 갖는다,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46조 사망, 부적합한 경우에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치유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그리고 이거 내용을 적으면서도 항상 근거 조항은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이제부터는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문제되는 게 대체물 인도 청구권,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이니까 이 나머지 조금 살짝 부수적인 것들은 짧게 조문만 베끼고 근거 조항만 적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기관 지정권도 저는 기재를 했는데 이건 그냥 짧게 뭐 46조 2항 사망 관련해서 대체물 인도 청구나 또는 수리 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부가기관을 지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 48조는 아니고요. 49조는 아까 검토했고 대금 감액권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었습니다. 우선 모든 구제 절차 수단을 다 쓰라고 했었기 때문에 대금 감액권도 일단은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적합은 아니죠. 이거 항상 73조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인도, 2차 인도, 3차 인도가 있고 여기서 2차 인도가 부적합하다 하면은 73조고 여러 개 100개 중에서 지금 이 일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51조입니다. 아니고 52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항상 가끔 친구들이 잠시만요. 항상 친구들이 많이들 까먹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실컷 써놓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까먹은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아쉽게 그러지 말고 항상 해제 다음에 손해배상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도 중요하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해제, 대체물 인도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좀 목차를 좀 세밀하게 나눠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하도 익숙하니까 익숙하죠. 하도 나오니까 익숙하죠. 근거 조항 45조 1항 나오 적으시고 요건 74조, 75조, 76조는 약간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지금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자꾸 놓치시는 면책 조항도 항상 적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 사안의 경우 뭐 면책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 74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내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또 굳이 적자면 이것까지도 적을 수 있겠죠. 45조 3항이 뭐냐면 2항이네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권리는 이렇게 해제하면서도 할 수 있다. 2항입니다. 결론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고 문제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간단해요. 15점이었으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죠. 갑회사는 을회사의 계약 내용대로 3차분 인도를 준비하고 있던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 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려하여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면서 지급 보증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루고 있다. 매수인의 의무 위반. 매수인의 의무는 뭐가 있죠? 53조 대금 지급 의무와 54조 대금 지급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54조까지 적은 이유는 이 지급 보증서의 제출을 좀 미루고 있다라고 해서 같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기재를 해줬고 그 다음 매도인의 구제수단, 매도인의 의무이행 정지권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행기 이전에 지금 구제수단이니까 70조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고 71조 한번 보실게요. 1항을 보시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뭐 이행 능력 이렇게 있잖아요. 신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즉시 통지해야 되고 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71조 1항 3항 내용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안의 경우 하고 끝나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판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적었어요. 이게 판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항상 기출에서 나왔던 거는 뭐 실제로 파산, 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보만 입수하고 우려해서 그냥 중단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판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혼자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판명될 것인가? 라는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각건데 라고 하면서 이 지급보증서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충분히 판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매도인인 갑은 의무이행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13회 변시 국거 해설을 하였고요. 이 관련 해설 내용은 블로그에도 올릴 테니까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